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전재수에게 맡겼더니 일 하나만큼은 잘하더라. 요거거든요.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신산업 쪽하고 또 좋은 서비스직의 일자리들을 계속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38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와 박형준 여야 두 후보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북구갑 역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도 지방선거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김영일 교수,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부산 지역 선거에 대비한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각 당의 그 확정된 후보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김 교수님. 예, 민주당의 경우 전재수 후보가 지난 4월 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전재수 후보를 단수 공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재수 후보의 이제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경선이 이루어진 결과 전재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보로 결정이 되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형준 현 시장님께서 재도전을 선언하셨고, 해운대구의 주진우 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역시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의 양강 구도로 체제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가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거대 여야 두 정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진시원 교수님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경선에서 뭐 탈락하신 분이라든지 네. 경선 기회도 못 갖는 분들 뭐 지금 단식 투쟁하고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당내 경선도 좀 순조롭게, 그다음에 토론에도 뭐 이렇게 큰 불협화음 없이 상당히 좀 스무드하게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세론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두 분의 후보, 뭐 전재수, 박형준 이 두 분 후보의 얘기가 양강구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별 무리 없이, 큰 탈 없이, 잡음 없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지금 나왔는데 지지율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의 양강구도다. 네네. 양대 정당의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뭐 무탈하게 잘 됐다라는 건 그만큼 재미는 썩 없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이야기가 될 수도 예,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두 분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장 선거전과 함께 16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까지 마쳤는데, 이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이 오히려 시장 경선만큼이나 격전이 좀 예상이 되고 본선도 좀 격전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2018년 같은 경우 민주당이 부산시 16개 시군 가운데서 13개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인 그 지원의 지지의 당 지지도의 힘을 입어서 굉장히 큰 그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특징이라면은 이제 6명의 여성 후보를 구청장 후보로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열성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6개 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에서 10명 정도인가요? 네. 현역이 그대로 뭐 후보로 지정되는, 그래서 아마 2022년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시장 말고 기초단체장, 뭐 구청장 후보, 뭐 시의원 후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인물도 보고 정책도 보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에 나를 대표할, 그다음 뭐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이제 기초의 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역의원도 뽑아야 되고 부산시장도 시의원도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보면은 뭐 문제 다 보세요. 인물도 보고 그다음에 정책도 보고 우리 마을 정책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네네. 대세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찍을 때 다 같이 찍으시니까. 그러고 이제 뭐 전국적인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이 유리한지 야당이 유리한지. 근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데 부산은 또 지금 이 보수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부산에서는 대세몰이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시장을 찍으면서 내가 원하는 정당의 시장, 내가 선호하는 시장을 찍으면서 시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부산시 의회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 구청장도 내려가고 군수도 내려가고 기초의회까지 이런 식의 투표 형태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줄투표는 뭐 있되 전국적인 판세에서 민주당이 부산까지 그 바람을 일으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번 부산 선거전에 임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두 당의 전략과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주시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구시장, 충북지사, 경기지사 공천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당하고 좀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당 지도부와 시당, 광역시뿐만 아니라 이 개별 후보들 간에 호흡이 잘 안 맞는 거죠. 네, 팀워크가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자체가 개별 후보들의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돕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과거와 같이 우리가 자꾸 2018년을 자꾸 이제 반복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희망을 많이 가지는데 네네. 정말 그때와 같이 전국적인 민주당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신중한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에 대한 샤이 보수의 투표 성향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낮추는 모습도 보이고요. 진시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전략이 초반하고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건데요. 초반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면은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격차가 컸거든요. 두 네네. 자릿수 이상 나왔었잖아요. 네네. 박형준 후보와의 관계 양자 대결에서. 근데 이게 지금 오면서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뭐 거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에는 민주당은 대세론을 이제 등에 업고 가는 이런 전략이었다면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세로 좀 이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공세를 통해서 이미지 구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지 구도. 예, 그러니까는 전재수 후보는 일종의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네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이 박형준 후보는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엑스포도 글로벌 엑스포도 뭐 월드 엑스포도 받아오질 못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구했던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라든지 그 전엔 또 그 부울경 전체의 또 행정 통합을 추진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게다가 퐁피도 이런 거는 또 시민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상당히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최근의 반격은 아마도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으로 박형준 시장이 부활했잖아요. 네네. 삭발도 하시고 이걸 강하게 외치면서 부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게 좀 불리한 감이 이제 감지가 되니까요. 저희도 이제 저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중앙당에서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대응을 내놨죠. 왜냐하면 이거를 개정해서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 그다음에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국 3특 체제, 그 안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법을 수정해서
재발의하겠다. 네네. 그래서 다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박 시장의 반론과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망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지금 그 일종의 전략의 흐름, 전술의 흐름이고요.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좀 초조했죠.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요즘 이제 격차가 줄면서 좀 자신감을 얻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힘을 얻는 방향,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세의 고삐를 이제 계속 쥐고 가는, 더 강하게 쥐고 가는, 그거는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전재수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네. 물고 늘어지는 이 두 가지 전략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격차가 진짜 많이 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 끝난 다음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재수 후보가 합수본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두 자릿수가 이제 한 자릿수까지 굉장히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최근의 이 지지율 격차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특별법 부산만 해줄 수 없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그 북구 전재수 후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북구의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하고 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를 양쪽에서 다 공격하는 그런 추세인 반면에 네네. 민주당은 전재수 후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는 이런 것도 뭐 지지율이 지금 다소 처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데 북구 민주당에서도 북구에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 2대2 구도가 되면은 아마 지금의 구도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런 뭐 선거전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북구갑 선거전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추후에 나누고요. 일단 부산시장 후보 두 분의 이제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일단 처음에 해수부 장관이었던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일과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터졌고 그러면서 장관을 사퇴했고 그리고 나서 합수분에서 이제 무혐의를 받았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일단 박형준 후보의 삭발은 좀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 끌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때 뭐 컷오프 얘기까지 나고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던 게 사실인데 삭발하시고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들고 나와서 결국엔 경선까지 가서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성공한 네.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김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하면 격차가 지금 두 분 격차가 거의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두 가지 좋은 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다. 하나는 이제 지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박형준 후보가 후보 결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누굴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거고 네, 또 하나 네. 결정적인 거는 최근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샤이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그 면접원이 있는 통화에서는 샤이하신 거예요. 좀 답변을 꺼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다. 박형준 시장의 지지율이 약간 낮게 나오는데 예. 지금 자동응답에서는 샤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박형준 시장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릿수 격차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여론의 실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ARS 쪽에 좀 약간 좀 가깝다. 네네. 왜냐하면 샤이 보수가 거기에서는 샤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한 자릿수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한 자릿수의 우세를 민주당이 지켜낼 것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변수가 이제 질문하신 대로 네.
글로벌 해양수도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이 이걸 받았단 말이죠. 처음엔 받았죠. 그렇죠. 이번에 또 네. 받은 거 아닙니까? 수정해가지고 해양수도 도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랑 이게 맥이 맞게 고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으면 표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표 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받은 거고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또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울경 전체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이걸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도 다급하니까 내놓은 게 글로벌 메가시티 특별법은 계속 공세를 취하면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양대 정당의 이 지역 발전 정책, 네네. 부울경이라든지 부산 이 발전 정책은 거의 지금 형식적으로 수렴됐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게 뭔지 우리 유권자들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그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5국 3특이잖아요. 네네. 광역 체제를 중심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고 그 안에서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재조정이 되는 이 네네. 민주당 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의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도시에서 다 해달라고 덤벼들 거기 때문에 네네.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부산하고 경남의 행정통합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힘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울산은 어디 간 겁니까? 울산 빠진 거란 말이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는 과정이 없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네네. 얘기하면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안 했는데 애 낳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는 결과를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좀 현실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좀 약간 너무 멀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이 객관적으로 부산에게 유리한 게 뭔지를 네네. 이제는 좀 살필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 뭐 얘기를 좀 하시다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나와서 그것만 좀 따로 한번 또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법안을 원안 통과를 얘기했다가 지난달 3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대전 광주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재고할 것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다시 재고하는 수준, 그러니까 재설계라는 표현을 했지만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되어버렸어요. 야당의 공세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 이 절차상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격거리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부산 시민이지만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진시영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모든 지역도 그 지역에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살 길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그 지방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광주하고 전남 통합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선거가 앞당겨 오면서 다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정통합을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과 또 지역 발전, 특화된 발전 이것들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선거에 유리한 것부터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좀 근시안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양당 다 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네네.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제 선거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죠. 네네.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더 체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양수도 특별법이나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내놓는가 예.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앞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무당층이 적게는 20%에서 네네. 많게는 어떤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40%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이러한 무당층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중간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중간층을 양당이 어떻게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그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어떻게 보면 무당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없이 네. 어떤 게 부산에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부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마 앞으로 선거를 판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당장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만 좀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무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당은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새로운 재설계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소구력을 얻으려고 할 것인데 결국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전재수 후보 얘기. 뭐한 부분만 거기에. 예. 그럼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정치적인 공방으로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잘못했으면 반성들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받아서 저는 바로바로 받아먹는 게 중요하다. 부산으로서는. 네. 그게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었잖아요. 그때 했으면 35조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그럼 이 받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울경 통합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5급 3특을 추진하는데 먼저 받을 수 있었죠. 전남 광주보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국힘에서 부울경 지역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서 글로벌 메가시티를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피해라는 게 우리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런 반성부터 사과부터 하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공방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보고 김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본인들의 사익보다는 부산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진짜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전재수 후보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면 지금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합수본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 교수님.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전재수 후보의 이 통일교 관련된 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뼈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사실은 선거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하지 말자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 네거티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세에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수세에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전의 판세를 좀 좌우하게 될 최대 쟁점?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 교수님.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샤이 보수의 향배입니다. 샤이 보수의 향배. 지금 벌써 샤이 보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샤이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측했던 것처럼 샤이를 털어내고 보수가 결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자릿수까지 격차 줄어든 거고요. 또 하나는 최종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산 우리 시민들의 인구 분포를 보면 70대가 많이 늘었어요. 70대는 뭐 국민의힘 지지가 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표율도 이분들의 투표율이 또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은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이
지난 8년 전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투표율도 떨어지고 70대보다. 그다음에 30대 초중반까지는 20대의 보수 남성들이 30대로 진입하면서 30대도 좀 갈렸어요. 이제 보수 진보로 갈리고 60대 초중반까지 민주화 세대가 들어가서 보수 진보가 이게 나뉘는 네네. 상황이라 이런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네네.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미국 가서 뭐 하고 왔는지 뭐 극우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한동훈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변수가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될지 결과적으로 아니면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지 지금 여론조사가 좀 약간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샤이 보수 그리고 투표율, 중앙당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변수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예, 네. 그게 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샤이 보수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높아진다면은 차라리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투표율이죠. 네, 그래서 네. 나는 보수 쪽으로 지지를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의 정부가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어정쩡하게 뭐 민주당 표를 찍기는 좀 그렇고 그럼 차라리 투표를 유보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후보가 아직 뭐 정식 공약집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눈여겨봐지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전재수 후보의 북한야구장. 예. 그 얘기 잠깐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초반에 그 얘기를 꺼내서 반향이 있었죠. 네네. 네, 반향이 있으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도 정의한 후보도 다 얘기를 이제 거기다 거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향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난타전이 좀 있었어요. 뭐 돈이 뭐 그 몇천억이 어디서 나냐부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슈몰이로 끝났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표를 동원하는데 전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부산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해서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후보야 이 정도 효과지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간에. 예, 유리하다면 그래도 약간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저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만들어낼 때요. 네. 좀 이렇게 정확한 실현 가능한 이 프로세스라든지 네네. 과정까지 같이 생각하고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한쪽에서 내놓으면은 그것에 같이 엎혀서 하나 더 던지는 네네. 이런 식의 좀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좋잖아요. 네. 바다가 보이는 거기에 덧붙여서 제2부단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이 자기가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산은 진짜 야구 도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게 우리 그쪽은 거의 매립지란 말이죠. 네네.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 만들 그런 부지나 이런 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 끌되 네네. 시민들이
표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띄워놨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공방이 붙는다면 뭐 정책 대결이 일단 한번 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대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구를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뭐 북구갑 아까 얘기했으니까 북구갑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이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이 4월 30일이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하면은 북구갑 선거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다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수가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진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상수죠.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지금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거고요. 이미 또 거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북구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남은 변수는 그럼 민주당 후보가 누가 올 것이냐, 하정우 수석이 진짜 오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 거고. 네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당권을 진 장동혁 체제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둘이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네네. 지금 관계란 말이죠. 앙숙 관계예요, 경쟁 관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권을 준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후보는 내려보내겠죠. 그럼 이제 세 개의 후보, 3명의 후보가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뭐 박민식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여론조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의 그 국민의힘 당권파츠 여론조사 기관인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박민식 전 장관 3자 구도에서 하정우 수석이 이기는 쪽으로 약간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정우 수석이 이기고 있더라도 한동훈, 박민식 지지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위에요, 보수표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정당 지지율은 뭐냐 봤더니 민주당 40% 초반이고 국힘이 3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는데 인물 지지도에서는 만약에 이 무소속이 그 국민의힘과 두 네. 분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하정우 후보를 앞서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안개 속이고 지금 혼전이다.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북구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공천을 할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중앙당에 국민의힘 중앙당 특히 장동혁 대표의 말이 지방에 또는 그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울만 하더라도 그 오세훈 시장이 독립적인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부산에 있는 네.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네.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마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후보가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저는 하정우 수석 외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네네.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 연고가 없이 그냥 선거구를 뭐라 그럴까요? 선택하는 네네. 이런 관행들은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또는 나라 전체로 반영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네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조금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갔긴 했지만 네네. 지역에 틀을 두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뭐 제가 특정 후보를 뭐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들을 위에서 내려 꼽는 그런 형태의 관행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해당되는 후보가 딱 좀 보여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 말씀 여쭐게요. 그 2018년 분위기가 다시 느껴진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게인 2018, 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대결집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보수대의 결집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18년과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후보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였는데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의 한동훈 후보나 평택의 조국 후보나 네.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좀 과감한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시지만. 예, 말씀해 주시죠. 이 북구갑의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다 그런 분들이에요. 박민식 뭐 거기서 의원도 뭐 두 번 내리 하셨지만 또 수도권에 가가지고 거기다 뼈를 묻겠다 그러고 또 출마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맞는 것 같고 어게인 2018이 되느냐 민주당. 저는 민주당이 한 50%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시장 승리하고 시장 선거, 그다음에 뭐 구청장, 군수, 그다음에 부산시 의회,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그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그 기초의회 이런 데서 한 50% 정도,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얻으면은 성공했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2018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좀 멀긴 합니다만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봐야 되고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당부의 말씀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 무엇보다 실용 투표를 이제 할 때 됐다. 지역주의 투표, 이념 투표 전혀 부산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보는 투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봤으면 좋겠다. 김 교수님. 제가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아까 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정우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선거 형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부산 지역 선거 상황과 관련한 이슈, 변수들에 대해서 김영일, 진시원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반도의 관문이자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 돼본 부산항, 그리고 부산. 자, 오늘은 근현대사를 조망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슈포커스. 부산 근현대 역사관 김기용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근현대 역사관을 다녀와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린다면 어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과거인 근현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현재의 부산의 모습과 또 현재 부산이 겪고 있는 문제에 네. 대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대부분 근현대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초의 역사관은 부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1999년에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부산 미문화원 건물을 활용하여 2003년에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부산의 금융단지가 조성되면서 네네. 이제 한국은행 부산 본부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문화원 건물과 이제 한국은행 부산 본부 건물을 하나의 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하여 별관은 2023년에 그리고 본관은 2024년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관은 개항과 일제강점, 또 해방과 한국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부산의 근현대사와 부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역사 박물관입니다. 물론 이제 박물관이 중심이긴 하지만은 미술관 그리고 카페, 뮤지엄 샵, 어린이 체험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많이 해도 3년.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부산의 근현대 역사가 참 부침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역사관에 가면 그런 부산의 격동적인 장면들을 다 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글로벌한 해양 도시로까지 성장하기까지 부산의 근현대는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동의 역사를 이제 근대 도시 부산과 현대 도시 부산으로 나누어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대 도시 부산에서는 최초의 이제 개항지로서 서구 근대화의 물결을 가장 먼저 받아왔던 곳이며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부산을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으면서 철도, 항만 이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근대 식민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식민 도시로 발전합니다만은 이제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는 부산 사람들의 자주적 근대 운동 그리고 독립 운동을 통해 근대 식민 도시로서의 부산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 부산에서는 해방 이후 이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한국 전쟁 시기에는 이제 피난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과 물자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도 하여 공장과 기업들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되었으며 또한 부산항 개발과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로 명실상부한 이제 대한민국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4.19 혁명과 이제 부마민주 항쟁으로 이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그 시대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현대도시 부산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 저 별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뭐 미문화원 전에는 이제 동해양척식 회사의 건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건물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별관 건물은 1929년에 이제 지어졌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네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명 이제 동척 이라는 이제 부산 지점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네네. 또 전쟁 이후에는 미국 문화원으로 서있던 건물입니다. 저희가 비록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만은 꼭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이제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전되고 이제 문화재 건물로 지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본래 건축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본래 건축의 모습을 다시 살려내고 또 개방감을 키워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요 위에 지금 부산항 개항 150주년 이렇게 딱 예. 써 있는데 관련해서 부산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도 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의미 있는 이제 개항 150주년을 맞이해서 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지하 금고, 그게 옛날 한국은행 때 지하 금고였던 곳을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미술관에서는 부산 발전의 근간이 된 북항을 현대 미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여 지역 문화와 또 미래 가치를 알리는 2050 해양 수도 부산 파도를 넘어 미래로라는 전시를 5월부터 9월까지 네.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에서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개최에 저음해서 전쟁 속에서도 마지막 생존 공간이었던 부산의 모습에서 세계유산의 가치 그리고 평화와 인권 메시지의 확신을 통해 피난 수도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6월부터 9월까지 개최되고요. 그리고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이 무역과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역 객주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항이 근현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변화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입니다. 네, 네. 부산 객주 이야기가 11월에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에서는 저희가 개항 이후에 수용과 창조의 과정을 겪어온 부산의 현재와 또 미래를 성찰하기 위해서 기획한 부산의 길을 묻다라는 인문학 콘서트를 각 분야의 저명한 분을 15분 모셔서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좀 기획전들이 열려서 예, 같은 공간이라도 좀 다른 느낌으로 예, 예. 계속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실 역사라는 게 뭐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현대사에서 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민의 역할, 민중의 역할 이런 것들도 좀 담겠다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한 전시 같은 게 있습니까? 권력 중심의 기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사회 전반에서 갖고 있는 이 생활사, 일상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이 주도하는 좀 기록 활동을 통해서 부산 근현대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하기 위한 도시 기록 학교를 저희가 도시 기록 학교? 예,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 예. 이제 정규 과정, 그리고 구술 체록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바로 체록을 하는 그런 심화 과정. 또 그리고 기록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에서 기록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해마다 부산 기록 축제와 같은 공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실은 시민과 함께 이제 근현대 생활사를 기록하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역사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결국은 많은 분들이 역사관을 찾고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부산의 역사도 좀 오래 기억이 되기 위해서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부산이 이제 개발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억들이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라져가는 부산의 기억들을 그냥 단순하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주제의 예를 들면 개항, 항구, 물류, 피난 이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이제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으로 부산만의 숨은 이야기 또 부산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콘텐츠는 전시, 교육 또 문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산의 기억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들이 다 있는데 같은 기록이라도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분들, 체험하는 분들이 완전 다르니까 예, 정말 노력을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뭐 300만 시대를 넘었다. 네. 그 부산 근현대 역사관도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는데 뭐 얼마나 늘었습니까? 방문객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네네. 추세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제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요. 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상설 전시나 특별 전시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보다 공감하면서 보는 전시 기회 네, 또 네. 전시 구성에 또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갖고 있는 이제 박물관의 공간 변화. 그러니까 박물관이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네. 또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제 복합 공간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많은 지금 방문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금동 방가 사유상 그게 너무 예쁘게 전시가 돼서 그 하나로 그냥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뭔가 좀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이라기보다 네네.
외국인도 이해하는 박물관. 이해하는 박물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상설 전시를 단순히 저희들이 단순 번역을 하기보다는 네네. 이야기 형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 뮤지엄 샵이 있는데 이 뮤지엄 샵의 아이템들을 보다 더 부산의 굿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산을 널리 좀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체험을 선호하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VR을 통해서 부산의 옛거리를 체험한다든지 또 피난민의 실제 체험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거나 혹은 또 엽서 또 남을 만한 엽서나 또 기록 만들기 등을 통해서 언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서 꾸준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대의 콘텐츠가 사실은 부산의 훌륭한 미래자산입니다. 이 훌륭한 미래자산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활용 개발해서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으로 만들고 또한 직접 발로 걸으면서 체험하는 현장형 박물관으로 저희가 만들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응원과 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포커스 부산 근현대 역사관 김기용 관장과 함께 말씀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박물관이나 역사관 소개할 때 앵커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산교육도 되고요. 또 어른들한테는 뭔가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오늘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